문재인 대통령이 방송하는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여기서 한 이야기 중에 사법부 수장에 혹시라도 공백이 생길까 걱정했는데 국회와 야당이 삼권 분립 정신을 존중한 덕분에 공백 없이 취임하시게 돼 다행이다. 지금 국민은 우리 정치도 사법부도 크게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 두 분은 공식적으로 첫 만남일 거예요. 본 적이 없을 거야.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럴 가능성이 없죠. 예.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인사 추천을 받아서 그중에 검증해본 결과 사법부 개혁에는 아주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대통령이 아마 거기에 임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홍준표도 그렇고 김진태 의원도 그렇고 오늘 그 임명장 수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차 싶었을 거예요. 사실은 김일수 헌법재판소장을 통과시켜주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낙마시키는 게 자기들로서는 훨씬 더 큰 이익인데 오, 색다른 시각인데? 내가 왜 그랬을까? 맞네.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특히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선거법 위반으로 춘천지법에서 의원직 걸려있죠. 상실형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대법원으로 상고한 상태인데 그 춘천지법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이었잖아요. 국회에서 보좌진식이나 하신 분이 이렇게 유치하게 아니 그 법적으로 하면 되는 거지 뭘 김명수가 당선되면 이 사람들이 뭐 더 불이익을 당할 게 뭐 그냥 있어. 그런 그쪽의 시각에서 보면은 뭔가 좀 아쉬움이 있지 않나 하는 예, 그런 거죠. 근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퇴임사하면서 보통은 다 자기 후임 대법원장에 대한 덕담을 하는데 이번에 안 했어요. 예. 정말 그 양반 정말 이 적폐 덩어리. 거기에서 오히려 사법부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뭐 이념으로 평가르기가 어쩌느니 저쩌느니 하면 이런 뒷단 얘기를 하고 나갔죠. 완전히 똥을 싼 데다가 완전히 그렇죠. 덧똥을 쌌어요. 그래도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또 멋있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뭐라고요?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임명장을 받고 바로 출근을 했어요. 대법원에 출근하는 길에 블랙리스트에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결정해서 다시 조사해야 될 문제다. 조사할지 안 할지를 바로 결정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법원 블랙리스트 문제는 사실은 이제 좀 대법원장의 의지가 제일 그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밝혀져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청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대법원장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임명하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엄청나게 많더만요. 사법부 수장 그럼 대법원장 그냥 올라가서 뭐 대충 뭐 어떻게 하나 보다 이런 게 아니고 차관급 인사만 해도 수십 명. 법원 내에요? 그렇죠. 보통 이 검찰과 법원 쪽에 있는 예. 분들이 좀 직급이 높아요. 다른 공무원들보다. 예. 무슨 뭐 지법원장 정도만 해도 차관급이에요. 굉장히 대법원이요. 많아요. 예.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대법원이 이제 획기적으로 바뀐다고 보면 되는 게 확실히 그런 건 있어요. 개혁을 하는 주체가 제가 항상 그런 이야기 드리지만 이명박이 대통령 되면 깨끗한 나라 기대할 수 없어요. 다 그런 식으로 해쳐먹는 데 예. 이용되기 때문에 예. 어떤 흠결도 없잖아요. 대법원장이 6년 임기 동안 갖고 있는 그 권한들이 있습니다. 좀 정리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법관 임명 제청권이 있고요. 각급 법원을 지휘할 수 있는 지휘권이 있고요. 각급 법원장 지명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 지명할 수 있는 지명권이 있고요. 전국 판사 3,000명 임명권이 있습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을 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갖고 있죠. 어마무시하네요.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이잖아요. 예. 네, 사법부의 수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받아들인 사람에 따라서는 최고의 권력기관이 법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결이네요.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민주주의에 따라서 대한민국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매일 뉴스에 나오는 것은 행정부와 입법부에 대한 뉴스만 많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사법부도 그 축 중의 하나이다. 물론 임명권은 대한민국 최고의 그 수장인, 최고 존엄인 대통령이 갖고 있지만 이거 대통령이라는 직책은 사법부의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하는 게 아닙니다.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고위 직함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르기는 하고요. 그래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서 균형을 맞추는 어떤 그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요. 사법부가 그동안 이상한 행태를 보이면서 벌어졌던 우리나라의 수많은 적폐들 많았었잖아요. 대법원, 그러니까 상고까지 가서 벌어지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깨끗하게 이번에 6년 동안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앞으로 인사나 이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을 좀 언론이 자세히 취재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그 춘천지법원장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지법원장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지법원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 가장 큰 게
각 판사들의 업무를 할당하는 거래요. 민사 중에서도 뭐 사회 경제 분야는 네가 해라, 무슨 교육 분야는 네가 해라, 뭐 형사 분야 중에서도 뭐 경제 뭐 이렇게 경제는 네가 해라, 뭐 폭력은 네가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는 게 그 지법원장의 가장 큰 고난 중에 하나인데 그걸로 미운 사람한테 일을 몰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법원장 시절에 판사들 싹 다 모아놓고 나 나갈 테니 알아서 결정해라 하고 나갔대요. 굉장히 상징적이더라고요. 그런 행동 자체가. 법원 역사에서 그런 식으로 행정을 처리하는 사람이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그러면 그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행정을 하는 법원장이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대법원장 자리는 사실은 그런 부분은 좀 탈피해야 되고요. 대법원장은 민주적 절차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하급 법원에서 할 일이고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나라를 똑바로 세우는 거예요. 사법부의 그 법률에 기초해서 나라를 똑바로 세우는 것이지 바닥에 서 있는 민주적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지금 야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민주적 절차를 지킬 수 있는 법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은 있죠. 예, 네. 그런 거는 있고 대신에 준엄하게 법의 잣대를 제대로 세우는 것 이것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가장 큰 책무죠. 법원이라고 하는 곳이 뭐 제가 들은 바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이야기 들어보면은 확실히 그 부분이 바뀌면 반대로 역순으로 세상이 또 바뀌는 구석이 있어요. 법원이 확 바뀌어버리면.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 건국 이래 어쩌면 최대 호기를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법원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이렇게 그쪽에서 계시는 분들 이제 판사를 하면 그분들 뭐 권력지향적이 아니신 분들 빼고 권력지향적이신 분들은 최고의 로망이 대법관 되는 거예요. 그중에 이제 일부가 대법원장 하는 건데 기존에 있던 분들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또 어떤 식의 다 선배들이잖아. 예.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 부분도 아마 내부적으로 치아로 남투 비슷한 게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전에 그 헌법재판소장 이야기했었잖아요. 대법관이 못 되시는 분들 출세 가도를 쭉 달리다가 대법관이 못 됐어. 그런 분들이 이제 2차로 가는 곳이 헌법재판소로 알고 있거든요. 판사 좀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대부분 다 대법관을 일단 하고 싶어하는 예.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하고요. 알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기대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로 가다가 최근에 멈췄다 또는 조금 올랐다 뭐 이런 거거든요. 저는 이제 여기에 너무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건 좀 그렇지만 현재 계속 떨어지는 추세였잖아요. 80%대에서 70%대로 60%대 붕괴 뭐 이런 식으로 또 언론분들 네. 설레발쳐요. 70%대만 나오면 80%대 붕괴, 60%대가 나오면 70%대 붕괴. 예. 근데 뭐 이제 지금 보도에 의하면 유엔 총회 연설을 한 뒤에 하락세가 멈췄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하락세의 원인이 뭐였냐 보면 북핵. 그 언론들의 분석에 의하면은 박성진 후보자라든지 하는 부분은 하락세에 별로 영향을 못 미쳤대요. 민주진보 네. 쪽은 나름대로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북핵 이슈 같은 게 터지면 그건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북핵 이슈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현재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민주진보 쪽 대통령이기 때문에 잘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참 가다가 북핵 아이씨 나는 그게 너무 웃기더라고. 근데 유엔 총회 연설하니까 또 이런 거 있잖아요. 공식적인 걸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막 예, 멋있잖아요. 반기문 사무총장 뭐 했다 그러면 세계의 대통령이 됐네. 막 생가먹으라고 난리 나는 사람들. 그분들이 보기엔 멋져 보였나 보죠. 근데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연설한 게 예. 굉장히 품위가 있었다고. 예. 두 망나니 사이에서 온전한 인간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는. 그 내용 자체가 어떤 추상적인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평생 살아온 삶과 한반도의 정치적 지형이 딱 이렇게 맞아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탈북민 그 자녀로서 평화라는 게 추상적이거나 정치적인 신념이 아니라 내 개인의 문제라는 이게 굉장히 쉽고도 설득력이 강했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도 딱히 반박하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지지율에 대한 이야기는 잘 생각해 보면 약간 좀 사유를 해보면 재밌는 구석이 있더라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50%좀 못 되거나 50%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에 가장 가깝게 나온 지지율은 65.6%야. 그러니까 사실상 66%니까 66%라고 하면 3분의 2잖아요. 대한민국 국민 3분의 2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해. 근데 그 지지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지 안 해. 그게 16%좀 남아 있는 거잖아요. 50%하고 66%라고 하면 그 지지율이라는 게 나는 어떤 투표를 해도 당신네들 안 찍어. 근데 내가 봤을 때도 문재인 대통령은 잘하는 거야. 그 표가 16%좀 남아 있는 거예요. 기준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또는 뭐 정의당의 지지율, 국민의당의 지지율을 합친 그 지지율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렇게 해보면 대략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보수 쪽 표는 거의 다 빠졌다고 보면 돼요. 계산 한번 해보시면 돼요. 각 당의 지지율까지 합쳐보면 나는 국민의당 지지하는데 대통령 문재인 잘하고 있어. 정의당 지지하는데 대통령 문재인 잘하고 있어. 민주당 지지하는데 대통령 문재인 잘하고 있어. 그거를 합쳐보면 별로 차이가 안 나더라. 이게 이 지지율 놓고 봤을 때 북핵 이슈 같은 게 터져서 그 지지율이 빠지는 것도 이렇게 지켜보면 확실히 보수 진보의 어떤 그 지형이요 확 바뀌어 있다는 게 좀 느껴져요. 그 보수 진보의 의미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 박근혜가 이제 부정선거라고 해도 예를 들면 50대 50, 49대 51 이런 지형이었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는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지지율 많이 올라봐야 한 15%쯤 나와요. 그 지지율 플러스 바른정당 플러스 해봐야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당장 잘못하고 잘하고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이거 3당 합당 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3당 합당 때는 김대중 대통령이 전라도권을 지휘하고는 모든 지역이 다 몰려가서 3당이 합당해버린 거잖아요.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과 촛불을 딱 기점으로 해가지고 완전 정반대 현상 나타난 거다. 민주 세력이지만 영남 PK 쪽에 있던 분들이 다 김영삼한테 몰려가면서 그쪽에 있던 굉장히 많은 분들의 투표를 하면 완전히 그 당시에 파란색 또는 나중에 새누리당이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완전 색깔을 칠하던 그 세력의 지지가 완전히 바뀌었다. 신삼당 합당 효과를 누리고 있을 만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그 회복했다는 지지율 자체도 절대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출발점이 너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붕괴라는 말을 쓰고 싶었던 거죠. 붕괴는 무슨 조정이라고 봐야지. 사실 이번 지지율 조사에서 눈여겨볼 부분이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지속적으로 살살 빠져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유엔 연설을 기점으로 빠져나가던 것이 멈췄어요. 그것이 중요한데 대한민국의 모든 거의 99.9%의 언론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4주 연속 하락.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속마음은 빠져 계속 부채질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 지지율이 사실은 현대 정치의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선거를 제외한 나머지 평상시 때는 지지율을 보면서 청와대들은 뭘 신경 쓸 것 같아요. 청와대는 두 가지 신경 쓴다고 봐요. 세 가지. 첫 번째가 지지율이고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무슨 부동산 정책 이슈 하나 툭 던졌을 때 어떻게 받느냐. 두 번째는 조중동. 아직까지도 이것도 일종의 언론의 협치 같은 건데 조중동이 거기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반응하면 선거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 더가 저는 팟캐스트라고 봐요. 웃을 일이 아니라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 조중동도 듣지만 팟캐스트도 들으면서 이쪽 분위기가 어떤가. 예를 들면 박성진이 뉴라이트라는 이게 툭 튀어나왔어. 근데 팟캐스트에서 그거를 비판한다거나 하면 좀 아뜨거 하는 거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우리 같이. 박성진에 대해서. 그러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후유. 아이고 다행. 근데 그걸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거는 지지율밖에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 정권도 뺏겼지만 그 정권이 뺏기게 된 배경이 뭐예요? 이쪽 사람들이 투표할 의미를 잃어버리게 만들었어. 일단 정권, 정부, 대통령 지지율을 쭉 빼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돼 있는 대선 후보의 지지율도 뭐 20%, 30%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명박 지지율은 50% 이상을 만들어 놓으면 누가 가서 투표를 해? 그러니까 지지율이라는 게 알고 보면 이게 정말 뭔가 조작된 게 있다면 완전 범죄에 가까운 거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 이 지지율만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정말 특별하게 잘못하지 않는 한 앞으로 50% 밑으로 빠질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몇 년 동안 계속. 그러니까 50% 지지율이라는 게 뭐냐면 그 지지율을 바탕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여당이 득을 좀 보는 케이스 이런 경우 있잖아요. 박근혜 지지율이 막 우리가 3%까지 빠졌잖아요. 탄핵 때. 그래도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10몇 프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새누리당 지지율은. 그런 경우에는 박근혜가 자유한국당의 민폐인 경우 정반대인 경우도 있거든요. 대통령 지지율이 막 고공행진하면 여당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가는 경우. 대통령 지지율이 50% 이상만 유지하면은 앞으로 있을 선거들, 뭐 내년 지방선거, 그 다음에 있는 뭐 총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사실 개혁 초반기 때는요. 숫자가 부족한 게 좋을 수 있어요. 통과는 잘 안 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자 선거만 기다린다 이렇게 해서 일단 뭐 국회의원 선거는 아니지만 지방선거 같은 때 확 여당 밀어주고 그리고 그때까지도 계속 그런 식의 국회에서의 논란이 계속 생기면 국회의원 총선에서도 확 밀어주고 하는 그런 반작용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지율이 높은데 의회에서는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불협화음이 나는 거를 국민들이 꼴을 못 보게 되는 이 지지율이라고 하는 게
66%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모든 여론조사에서 60% 이상만 되면 여론조사에서 의미가 없다. 예. 이제 보통 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60대 40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대부분의 이슈는 10%에서 많게는 20 몇 프로까지 모르겠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고 있다가 40%가 아니라 한 20% 정도나 15% 정도밖에 안 돼요. 비교해보면 그게 자유한국당 지지율이야.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가 잘못하고 있다보다 한 3배 그 정도 훨씬 더 많은 그런 상태에서는 국정 꾸려가기가 참 편하죠. 그런데 이 지지율이 이제 나오는 어떤 배경을 보면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의 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도 김정은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유지하는 데 좀 도움이 돼요. 어쩜 저렇게 격이 다를까 하는 것들. 그래서 그 박지원 대표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정은이 남한과는 대화를 하려 하지는 않지만 김정은도 이러한 상황이 고민스럽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탈출구를 열어줄 수 있는 대화, 북미 간의 대화를 계속 촉구하면 북한은 북미 간 대화 및 미국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와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다고 사실은 이게 대단한 예언이 아니고요. 예. 살다 보면 이건 당연한 결과예요. 지금 상황이 보면. 딱 그렇죠. 지금 당장 둘이 싸우는 사람 둘 사이에 끼어서 너희들이 직접 화해하라고 하면 화해가 잘 될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누군가 중재자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중재자가 된다는 말이 좀 어색한 건 이해합니다. 우리가 동북아 상황의 당사자인데 우리가 중재자로 나선다는 게. 하지만 지금 김정은과 트럼프의 감정적 대립을 보면 충분히 훌륭한 중재자가 될 수 있거든요. 둘 다 너무 심하게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면. 그래서 그 나한테 이야기해. 불만 있는 거 나한테 이야기해. 이런 식으로 가면 거부할 이유가 없죠. 둘 다.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극찬한 게 있어요. 오랜만에. 자, 미국과 북한의 막말, 감정적 대응으로 전쟁이 나면 우리 국민, 민족이 다 죽는다. 강력한 견제와 제재를 말씀하시면서도 평화와 대화를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품위 있는 연설을 했다. 라고 박지원 전 대표가 칭찬을 하셨네요. 예. 그런 거 있죠. 품위에 떠올리는 말 없어요?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엄청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 국격. 이게 진정한 국격이죠. 뭐 쓸데없는 거 말도 안 되는 걸로 국격을 막 해대해서 우리가 막 비웃었던 경험이 나요. 근데 실제로 국격을 가장 많이 떨어뜨린 사람은 제가 봤을 땐 박근혜죠. 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웃음거리가 됐으니까. 뭐 저런 대통령이 다 있어 하면서. 근데 반대로도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대통령 다음에 인권 변호사 출신의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유엔에서 처음 나와가지고 바로 전전날은 세계 시민상도 받고 연설을 이렇게 유창하게 이런 경우 있잖아요. 박근혜가 영어를 열심히 해가지고 뭐 4개국어를 한 해 만에 이런 소리 하면서 영어로 연설을 해. 뭐 할 수는 있어. 그런 거를 국격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건 아니지. 예. 오히려 한 나라의 대통령일수록 자기 나라 언어로 이야기하는 게 그렇죠. 훨씬 더 국격스러운 거.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하는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여기서 한 이야기 중에 사법부 수장에 혹시라도 공백이 생길까 걱정했는데 국회와 야당이 삼권 분립 정신을 존중한 덕분에 공백 없이 취임하시게 돼 다행이다. 지금 국민은 우리 정치도 사법부도 크게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 두 분은 공식적으로 첫 만남일 거예요. 본 적이 없을 거야.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럴 가능성이 없죠. 예.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인사 추천을 받아서 그중에 검증해본 결과 사법부 개혁에는 아주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대통령이 아마 거기에 임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홍준표도 그렇고 김진태 의원도 그렇고 오늘 그 임명장 수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차 싶었을 거예요. 사실은 김일수 헌법재판소장을 통과시켜주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낙마시키는 게 자기들로서는 훨씬 더 큰 이익인데 오, 색다른 시각인데? 내가 왜 그랬을까? 맞네.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특히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선거법 위반으로 춘천지법에서 의원직 걸려있죠. 상실형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대법원으로 상고한 상태인데 그 춘천지법원장이 법원장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임명하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엄청나게 많더만요. 사법부 수장 그럼 대법원장 그냥 올라가서 뭐 대충 뭐 어떻게 하나보다 이런 게 아니고 차관급 인사만 해도 수십 명. 법원 내에요? 그렇죠. 보통 이 검찰과 법원 쪽에 있는 예. 분들이 좀 직급이 높아요. 다른 예, 공무원들보다. 무슨 뭐 지법원장 정도만 해도 차관급이에요. 굉장히 대법원. 많아요. 예.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대법원이 이제 획기적으로 바뀐다고 보면 되는 게 확실히 그런 건 있어요. 개혁을 하는 주체가 제가 항상 그런 이야기 드리지만 이명박이 대통령 되면 깨끗한 나라 기대할 수 없어요. 다 그런 식으로 헤쳐먹는 데 이용되기 때문에 어떤 흠결도 없잖아요.
대법원장이 6년 임기 동안 갖고 있는 그 권한들이 있습니다. 좀 정리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법관 임명 제청권이 있고요. 각급 법원을 지휘할 수 있는 지휘권이 있고요. 각급 법원장 지명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 지명할 수 있는 지명권이 있고요. 전국 판사 3,000명 임명권이 있습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을 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갖고 있죠. 어마무시하네요.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이잖아요. 예. 네, 사법부의 수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었잖아요. 국회에서 보좌진식이나 하신 분이 이렇게 유치하게 아니 그 법적으로 하면 되는 거지 뭘 김명수가 당선되면 이 사람들이 뭐 더 불이익을 당할 게 뭐 있어. 그런 그쪽의 시각에서 보면은 뭔가 좀 아쉬움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거죠. 근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퇴임사하면서 보통은 다 자기 후임 대법원장에 대한 덕담을 하는데 이번에 안 했어요. 예. 정말 그 양반 정말 이 적폐 덩어리. 거기에서 오히려 사법부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뭐 이념으로 편가르기가 어쩌느니 저쩌느니 하면 이런 뒷단 얘기를 하고 나갔죠. 완전히 똥을 싼 데다가 완전히 그렇죠. 덧똥을 쌌어요. 그래도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또 멋있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뭐라고요?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임명장을 받고 바로 출근을 했어요. 대법원에 출근하는 길에 블랙리스트에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결정해서 다시 조사해야 될 문제다. 조사할지 안 할지를 바로 결정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법원 블랙리스트 문제는 사실은 이제 좀 대법원장의 의지가 제일 그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밝혀져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청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대법원 훨씬 더 받아들인 사람에 따라서는 최고의 권력기관이 법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민주주의에 따라서 대한민국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매일 뉴스에 나오는 것은 행정부와 입법부에 대한 뉴스만 많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사법부도 그 축 중에 하나이다. 물론 임명권은 대한민국 최고의 그 수장인, 최고 존엄인 대통령이 갖고 있지만 이거 대통령이라는 직책은 사법부의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하는 게 아닙니다.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고위 직함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르기는 하고요. 그래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서 균형을 맞추는 어떤 그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요. 사법부가 그동안 이상한 행태를 보이면서 벌어졌던 우리나라의 수많은 적폐들 많았었잖아요. 대법원, 그러니까 상고까지 가서 벌어지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깨끗하게 이번에 6년 동안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앞으로 인사나 이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을 좀 언론이 자세히 취재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그 춘천지법원장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지법원장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지법원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 가장 큰 게 각 판사들의 업무를 할당하는 거래요. 민사 중에서도 뭐 사회 경제 분야는 네가 해라, 무슨 교육 분야는 네가 해라, 형사 분야 중에서도 뭐 경제 뭐 이렇게 경제는 네가 해라, 뭐 폭력은 네가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는 게 그 지법원장의 가장 큰 권한 중에 하나인데 그걸로 미운 사람한테 일을 몰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법원장 시절에 판사들 싹 다 모아놓고 나 나갈 테니 알아서 결정해라 하고 나갔대요. 굉장히 상징적이더라고요. 그런 행동 자체가. 법원 역사에서 그런 식으로 행정을 처리하는 사람이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그러면 그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행정을 하는 법원장이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대법원장 자리는 사실은 그런 부분은 좀 탈피해야 되고요. 대법원장은 민주적 절차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하급 법원에서 할 일이고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나라를 똑바로 세우는 거예요. 사법부의 그 법률